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서치 김경남입니다. 마켓서치에서는 국내외 가장 굵직굵직한 이슈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고요. 자, 그 분석 속에서 수혜주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단 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 같은 경우 저희는 바로 1인 가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인구가 5천만 명을 돌파를 했고요. 그 속에서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확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적인 소비 트렌드 자체가 변화가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수혜주와 어떤 추천 종목이 있는지 한번 마켓서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켓서치 시작합니다. 자, 글로벌 증시 먼저 조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드디어 FOMC 회의 결과가 나왔죠. 결과적으로는 시장 예상치 그리고 마켓서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동결 결과가 나와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미증시가 급등해주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선 시장 전체적 모습 보기 전에 차트 확인 한번 해보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차트 모습을 한번 보면 지금 주가 모습 자체가 어떤가요? 자,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다우 지금 차트인데 하단으로 한번 내려왔습니다. 그죠? 금리 인상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감으로 인해 내려왔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항상 얘기했던 저점에 붕괴되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박스권 상단 부근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제 금리 동결 기대감, 금리 동결이 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 보여줬고, 자, 나스닥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 나스닥 같은 경우 어떻죠? 지금 최근에 박스권 하단 내려왔다가 올라가주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어제 드디어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고점을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다우 같은 경우도 나스닥의 모습을 따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요. 현재까지는 시장이 나와주는 악재가 없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자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자, 마지막 유가 차트까지 한번 살짝 살펴보자라면 어떻죠? 어제 자 저점 43불을 만들어주고 나서 45불까지 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유가마저 올라가면서 정유주의 상승으로 인한 지금 전체적 긍정적인 주가를 만들어지고 있는데 자, 좀 자세한 얘기 좀 들어가 보면 다우 같은 경우가 0.9%의 상승, 나스닥 같은 경우가 1% 정도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좀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S&P 같은 경우도 역시나 1%대 상승 만들어주면서 결과적으로는 동결로 인한 시장이 좀 환호를 해주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우선 에너지주가 국제유가 상승에 힘입으면서 강세를 보이면서 미증시가 어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다가 웰스파고가 투자 의견 하향 소식이 나와줬고요. 애플을 비롯한 대형 기술주가 차익 실현 매물로 부진하면서 살짝 하락 전환됐지만 결과적으로 FOMC 동결 관련 이야기 나와주면서 다시 한번 지수가 급등 마무리가 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우선 미국 연준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현재는 금리 동결 되었고요. 올해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사실 올해 한 번 정도 금리 인상은 마켓서치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어쨌든 시장이 이미 예상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12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2월 금리 인상 되더라도 시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요. 오히려 어제 만약 금리 인상이 됐더라면 분명히 주가 내려가는 그럼 악재 영향이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동결 나와주는 모습 자 보여주면서 연방기금 금리 인상 여건이 강화되었으나 당분간 목표를 향한 진전이 지속되는지 여부에 증거를 더 기다리기로 결정했다라는 코멘트를 해줬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어떻죠? 금리 인상하기에는 아직까지 조금 섣부르다라는 이야기 좀 해주면서 시장이 동결 분위기로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우선 연방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가 정책금리입니다. 정책금리 전망을 조금 크게 하향 조정한 모습이 어제 보여졌죠. 자,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굉장히 둔화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자,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계속 말씀드렸지만 금리 인상 결정돼 있습니다. 어쨌든 한 번 정도는 단행이 될 텐데 가장 중요한 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것인가. 자, 이번 올해부터 만약에 한번 진행된다라면 내년 그리고 내후년까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제 조금 이야기 나와주는 것으로 보자라면 2016년 말에는 자 0.9% 인상 예상돼 있는데 0.6으로 조금 하락이 됐고요. 2017년 같은 경우는 1.6에서 얼마나 떨어졌냐면 1.1로 떨어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구체적인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라는 게 유동성의 공급에 조금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시장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모습 토대로 해서 어제 우호적인 실적을 발표한 페덱스 같은 경우는 6%, 6.8%의 상승이 나와줬고요. 자, 어도비 시스템즈 같은 경우도 7% 정도의 급등 나와줬는데 우선 마이크론이 4%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노무라 증권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을 하면서 강세 모습을 보여줬는데 역시나 반도체주가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다는 모습이 눈에 띄죠. 그러면서 역시나 나스닥이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역사적 고점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인텔이 0.8%, 퀄컴이 한 1.3%,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2.8% 정도의 목표, 관련 업종 전부 다 동반 상승해주고 있는 모습. 자, 대형 기술주를 필두로 해서 반도체 업종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그에 반해 웰스파고 같은 경우가 어제 1.5% 정도의 하락이 조금 나와줬습니다. 우선 JP모건이 투자의견 및 목표 주가 하향 조정을 해주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은행권이었던 웰스파고 하락했던 모습을 나왔지만, 자, 그에 반해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JP모건, 시티그룹 같은 경우는 FOMC가 금융 인상 발표를 좀 밀어주는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0.3%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나와줬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지수가 올라가니까 모든 종목군들이 동반 상승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서 정유주 같은 경우도 같이 상승해주는 모습, 코노코필립스라든가 쉐브론 같은 경우 전부 다 2% 이상 정도의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APC 같은 경우는 4.7%. 자, 우선 에너지 같은 경우 아까 유가 차트 살펴봤지만 어떻죠? 배럴당 43불에서 45불, 6불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제가 하단에 조금 더 이야기 드리겠지만 현재 유가 모습 자체는 다음 주에 있을 회의를 조금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지만 하단으로는 43불, 상단으로는 47불 정도의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는 방향성이 정해지기는 어렵다라고 봐요. 단기적 급등 낙폭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ETF라던가 인버스 쪽으로 접근하시기보다는 다음 주에 마켓 서치 보시면서 방향성 잡히면 진입하는 의견 좀 드려보겠고요. 자, 유럽 시장 같은 경우는 남유럽 급등주가 나와줬습니다. 남유럽 종목군들이 급등해줬는데요.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전부 다 0.4%에서 0.8% 정도의 동반 상승해주는 모습, 역시나 금리 동결로 인한 상승이 나와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선 자, 방코 포폴라레 같은 경우가 9% 정도의 상승, 자, 구조조정 일환으로 300개 정도의 지점을 폐쇄하겠다라고 이야기 나와줬습니다. 전체적 구조조정 이슈가 나와주면서 상승해줬고요. 자, 바클레이드라든가 그 비핵심 사업들이 주주가치를 좀 높일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 나와주면서 올라갔는데, 지금 현재 코메르츠방크라던가 전부 유럽 은행주가 반등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이치방크를 제외한 나머지 유럽 은행군들은 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유럽 관련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현재 원자주 같은 경우도 유럽 쪽도 마찬가지로 올라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특징이 나와줍니다. 자, 어제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역시나 금리 동결 나와주면서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악재 요인, 금리 관련된 악재가 해소가 되자마자 급등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역시나 국제 유가 같은 경우도 3%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와줬는데, 자, 그 이유를 조금 살펴보자라면 오펙이 산유랑 동결 기대감으로 상승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미국 에너지정보청에서 원유 재고가 62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와줬어요. 결과적으로 재고 감소한다라면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이유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고요. 휘발유 재고 또한 320만 배럴 정도가 재고 감소가 모습 나와주는 모습인데, 자, 알제리 석유장관이 어제 또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국제에너지 포럼, 지금 오펙과 비오펙 국가 간의 비공식 회담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공식 회담으로 전환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 나와주면서 현재 유가가 배럴당 43불 내지 40불까지 내려가면 각국의 에너지 장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죠. 유가 너무 저유가니까 좀 공격적인 멘트를 통해서 합의를 좀 도출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 어떻게 조금 방향성이 잡힐지는 마켓 서치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 흐름을 살펴봤는데요. 그렇다면 국내는 어떤 영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국내 증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 지금 흐름 살펴보자라면, 자, 종합주가지수는 역시나 급등해주는 모습, 20포인트가 올라갔네요. 거의 한 1%가량, 현재 0.98%가 올라가면서 2055포인트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수급 상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급 상태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어떻죠? 금리 관련된 악재가 이제 해소되자마자
본격적으로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고요. 자, 그에 반해 코스닥 같은 경우는 현재는 양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데 사실 코스닥도 지금 장 초반임에도 불구하고 좀 미미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가장 제가 조금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나 선물 포인트입니다. 현재 2,800억 정도의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들어가 주면서 지수를 상방으로 좀 그려주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주가 차트 모습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상단으로 좀 세게 치고 올라가는 패턴이고, 자, 코스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코스닥 어떤가요? 상단으로 이렇게 683포인트까지 올라가면서 거의 0.7%의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사실 9월달 초반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추석을 끝나고 나서 금리가 동결되는 이벤트를 통해서 지수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그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 지금은 이렇게 올라가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자, 시장에서 마켓서치에서 말씀드린 대로 악재 요인이 해소됐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고, 자, 역시나 길게 보자라면 어떻죠? 하단으로는 자, 680포인트 밑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매수할 수 있는, 자, 지수가 내려갈 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점 매수해서 고점에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욕심낼 수 있는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던 거죠. 자, 이 구간에 역시나 실적이 나와주는 종목 위주로 분할 매수 의견을 드렸었는데 현재는 역시 금리 동결 이야기 나와주면서 올라가는 모습. 자, 이제 상단으로 올라간다라면 하방 670포인트 밑에 매수하신 분들은 아마 700포인트 이상 올라가면 10% 이상권 분명히 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분할 매도하면서 대응한다라면 충분히 마켓서치를 통해 수익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 현재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 흐름 살펴보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자, 2000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지지선이었지만 길게 볼게요. 현재 이걸 주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 좀 길게 보자라면 우리가 2012년부터 지금 흐름 살펴보자라면 어떻죠? 정확하게 거의 중간값에 멈춰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자리는 사실 기존 보유자분들은 가져가시고요. 저는 공격적으로 주식 비중 늘릴 포인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상단으로 올라온다라면 2100포인트 이상부터는 자, 분할 매도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점 좀 보시면서 우선 적극적인 매수 구간은 하단 부분 1950포인트라고 보고요. 지금은 기존 보유 하신 분들 수익 좀 즐기시면서 올라가는 2100포인트 이상부터는 천천히 수익 나와주는 종목은 분할 매도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봐요. 자, 전체적인 악재수니까 역시 상단으로 치고 올라가는 패턴 보여주고 있는데, 자, 수급 보면서 어떤 종목군들이 오늘 올라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영임텍부터 볼게요. 자, 지금 전체적인 돈의 흐름을 보고 있는데 삼영임텍이 어떤 종목이죠? 얼마 전에 지진 관련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 중에 하나죠. 자, 일본 지진 그리고 지금 경주에 지진이 다시 한번 나와주면서 여진 관련돼서 지금 지진 관련주가 시장의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돈의 흐름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항상 제가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렇게 모멘텀이 들어와주는 종목, 지금 어떤 종목군이 움직이나요? 반기문 테마주가 말씀을 드렸죠. 정책 관련주에서, 이제 인맥 관련주에서 정책 관련주로 넘어가는 모습. 자, 그리고 지금은 지진 관련주가 동반으로 대장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현재 움직임 보자라면 삼영임텍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 이렇게 똑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때. 자, 이런 식으로 거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것처럼 똑같은 패턴이었지만 이날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를 좀 둘 필요가 있다. 아마 올라갈 패턴이 나올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요. 자,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급등해서 올라가는 패턴이고 전고점 부근까지 지금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2013년에 만들었던 고점 포인트가 들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욕심을 내기보다는 기존에 보유했던 분들은 자, 분할로 매도하는 타이밍이다라고 봐요. 결과적으로 눌림없이 올라갔기 때문에 5,000원 밑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자리는 어느 정도 50% 이상의 매도하셔서 수익 챙기는 전략을 좀 드려보겠고요. 신규 진입할 분들은 최소한 6,000원 밀렸을 때 하단에 눌려있는 자리에 진입하는 전략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후에는 상단 포인트 10,000원까지는 열려있지만 지금 자리는 충분히 단기적 급등 나왔기 때문에 분할 매도 의견 한번 드려보겠고요. 자, 광명전기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광명전기 오늘 한 2%가량 내려가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상한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는 종목군 중에 하나예요. 자, 제가 왜 광명전기, 전기 관련주 이야기 해드리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대선 테마주 이슈를 알아보면서 자, 인맥주에서 정책주로 변화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변화가 어제부터 조금 시작이 되는 모습, 이틀 전부터 좀 시작이 되면서 변화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반기문 관련 테마주의 인맥주가 대북 송전주, 대북 관련 전기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반기문 사무총장이 한 7년 전에 2007년 정도에 그 대북 관련 송전 이야기했다라는 이야기, 그런 모멘텀이 나와주면서 이 전기 관련주가 전부 다 급등을 해주고 있는데 자, 전체적인 차트 모습 보면서 어떤 대응 전략 가능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명전기 같은 경우 지금 어떤가요? 어제 상한가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면서
자, 이렇게 고점 돌파가 강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우선 오늘 좀 조정받았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패턴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되고요. 자, 고점 부근인 4,500원까지는 열려있는 포지션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이 종목 진입하신 분들, 만약에 3,000원 밑에 진입하신 분들은 저는 4,000원 이상권까지 가져가는 전략을 좀 드려보겠고요.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지금 자리 좀 비싸기 때문에 3,200원 밑에 내려올 때까지는 5일선이 최소한 받쳐주는 자리까지는 좀 기다리는 전략을 드려볼게요. 자, 전기 관련주 한번 쭉 보면 지금 선도전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어제 자 이런 상승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동안 전기 관련주가 좀 부진했는데 어제 정책 관련주로 모멘텀 들어와주면서 같이 올라가고 있고, 자, 재룡전기 같은 경우도 보면 역시나 급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다 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전기 관련주 모멘텀 굉장히 세게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 단기 모멘텀이 들어왔기 때문에 대응하실 분들은 고점에 진입하시는 전략보다는 최대한 눌렸을 때 눌림 자리에서 진입해서 수익 가져오는 전략을 좀 드려보겠고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지진 관련주 그리고 전기 관련주까지 좀 이야기를 해드려봤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수급의 흐름을 살펴봤는데 역시나 누가 매수하고 있나 잘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거래소부터 들어와주는 모습 보여요. 대형주 위주로 장세가 조금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제가 어떤 이야기 드렸죠? 9월달 추석 이후에는 분명히 금리 동결로 인한 상승장이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자, 지금 시작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켓 서치를 꾸준하게 보신 분들이라면 자, 지금 자리에 올라가는 모습 어색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텐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상승 랠리, 자, 10월달까지 한번 가져가는 전략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글로벌 차원의 큰 리스크가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선 저점권, 얼마 전에 그런 악재, 금리가 혹시 인상될지 모른다라는 걱정, 우려감 때문에 내려왔을 때 분할 매수하신 분들, 특히 실적이 나와주는 대형주 위주로 분할 매수하신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는 좀 가져가도 괜찮은 자리라고 봐요. 2100포인트 혹은 2200포인트 올라간다라면 제가 또 그때 대응 포인트를 마켓 서치를 통해서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제가 알아볼 이슈는 바로 1인 가구 관련된 이야기를 해드릴 텐데요. 1인 가구에는 어떤 이슈가 있고 또 어떤 진입 종목들이 있을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시대가 드디어 맞아주게 됐는데요. 과연 어떤 수혜주가 있는지 한번 오늘 이슈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가 지금 가장 많은 인구 추이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드디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을 돌파했습니다. 자, 얼마 전만 하더라도 4천만 돌파했다, 4,500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2015년 11월 기준으로 대한민국 인구가 드디어 5천만을 돌파해서 어떤 인구 구조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좀 직관적인 차트를 보면서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015년에 지금 나와주고 있는 차트 모습 보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떤가요? 2000년대 들어서 처음으로 인구가 4,600만 이상을 돌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급속하게 인구가 어떻게 됐죠? 15년 만에 드디어 5,100만까지 인구가 증가하는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인구 속도도 5천만을 돌파를 했고요.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한번 그걸 제가 이 표를 준비해 봤어요. 중위 연령 추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게 말을 해보자라 조금 어렵지만, 자, 우리가 예를 들어 10명을 줄을 세워요. 그러면 5번째 있던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우리가 10명의 인구를 보고 나서 통계를 내보고 중간값이 어떻게 되나 한번 알아볼 수가 있는 건데, 인구 추이를 보자라면 자, 32, 나이가 예전에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정확하게 중간에 있는 나이대가 바로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05년도에는 35살, 그리고 2010년에는 38까지 넘어가고 나이가, 자, 2015년에는 중간값에 있는 나이가 41살이 됐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인구 추이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로 증가된다라면 당연히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도 어떻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가 초고령화 사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도 그에 못지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인구 추이를 본다라면 역시나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고요. 중위연령 추이 같은 경우도 가파르게 속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한번 1인 가구 증가 추이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음 차트를 한번 또 보도록 하죠.
자, 1인 가구 증가 추이 보자라면 최근에 굉장히 빠르게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통계청 추이세를 지금 보자라고 하면 2000년대부터 15% 정도의 비중을 가져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2015년 들어와서 어떻죠? 거의 60% 이상의 빠른 증가를 조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게 20년이 증가된다라면 2035년 정도의 추이를 보면 어떻죠? 거의 한 34% 정도의 1인 가구 인구 증가 추세가 늘어날 수가 있는데, 자, 이걸 조금 이야기해드리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얼마나 5천만 돌파했다고 했는데 인구 밀도를 한번 따져보자라면, 자, 킬로미터당 인구가 509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자,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몇 번째냐면 세 번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방글라데시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대만인데 세 번째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굉장히 밀접해서 많이 살고 있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세 번째 들어갈 만큼 많이 살고 있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인구 밀도가 어디에 주로 살고 있는가? 당연히 대도시 위주에 많이 살고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 자, 이쪽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지하철만 타더라도, 그리고 대도시, 뭐 명동이라던가 동대문이라던가 어떤 곳만 가더라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자, 이런 인구 추이가 굉장히 밀도도 높지만 특히 대도시 주변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인 가구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지난해 1인 가구 인구 비율이 27% 정도로 만들어졌는데 1인 시대 그리고 우리나라 처음으로 1인 가구 인구가 현재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4인 가구가 가장 많이 차지했고요. 그 다음은 2인 가구가 차지했었는데 현재는 1인 가구 비중이 가장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전체적 흐름을 살펴보자라면 인구는 증가를 하고 있는데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 들어가면서 1인 가구 비중이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자, 어떤 소비 패턴으로 변화가 될 것인가. 결과적으로 1인 가구가 소비할 수 있는 물건, 상품, 서비스들이 당연히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 자, 우리는 그 속에서 마켓서치 이슈 시간에 수혜주와 수혜 업종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건데요. 자, 저는 전체적으로 가족의 개념이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 같은 경우는 4인 가구 비중이 가장 높았었는데 2인 가구 비중이 언제부터 높아졌냐면 바로 2010년이죠. 2010년만 하더라도 2인 가족 비중이 4인 가족을 넘어섰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많이 나왔습니다. 뉴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와줬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역시나 지난해부터입니다. 2005년부터 15년부터 2인 가구를 1인 가구가 넘어서면서 26%의 비중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나와주는 거죠. 최근에 편의점만 하더라도 도시락 판매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혼밥 쪽이라고 해요. 혼자 밥을 먹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추세를 보자라면 역시나 소비 패턴,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도시락의 판매 비중이 늘어나는데 어떤가요? 아까 차트 보자라면 20년 후에는 이 비중이 더 늘어난다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히 편의점의 매출 비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미리 알았다라면 당연히 우리가 미리 알았다라면 투자 포인트를 조금 쉽게 가져갈 수가 있었겠죠. 2000년대 초반에 사실 소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인기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대형 아파트가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만약에 이런 전체적 인구 추의 비중을 알았더라면 소형 아파트에 미리 투자했더라면 수익을 많이 가져올 수 있겠죠. 자, 지금 이런 생각하면서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1인 가구의 증가 비중을 보면서 분명히 수요업종군이라든가 투자 포인트를 알아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지금 1인 가구의 소득 계층으로 보자라면 저소득층이 조금 많은 편을 가져가고 있는데 차트를 한번 보면서 또 설명을 해드려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가구 유형별 소득 계층의 비중을 2014년 자료부터 볼 수가 있는데요.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어떻죠? 저소득 관련 비중이 사실 2인 가구라던가 3인 가구, 4인 가구 전체보다는 45%의 비중으로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나와줍니다. 자, 혼자 살면 가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사실 그건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 이렇게 저소득층의 비율이 많냐면 보통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20대부터 30대 초반까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이후에는 60대가 조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아무래도 노년층이라던가 사회 초년층이 보수가 조금 적다 보니까 저축한 돈이 조금 적다 보니까 당연히 저소득층 군이 조금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역시나 이런 점도 소비 패턴으로 연결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조금 비싼 상품보다는 조금 퀄리티를 좀 따지면서 가능하면
조금 저가 제품들을 선호하는 걸 바로 지금 소비 패턴 혹은 소득 계층의 비중을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우선 1인 가구가 대다수가 20대에서 30대로 조금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1인 가구에서 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여성 판매 상품 업종 같은 경우는 수혜가 조금 들어갈 수 있는 포인트가 여기서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 제가 한번 또 차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1인 가구의 성별 분포를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가요? 자, 지금 현대경제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조사한 건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자, 여성의 비중이 한 66% 정도가 됐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이게 비중이 오히려 69% 정도로 여성이 늘어나는 비중을 많이 차지했고요. 자, 추후에 지금 보자라면 어떻죠? 20, 30대 같은 경우도 41%에서 50%까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다라면 최근에는 여성이 거의 많이 50% 정도까지 차지하는 모습 보여줬고요. 자, 그러면서 6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여성층은 오히려 조금 감소하는 모습 보였는데, 자, 이게 어떤 이유가 있냐면 40대, 50대 같은 경우 오히려 남성이 증가하고 있죠. 최근의 자료를 찾아보자라면 이혼율의 증가로 오히려 남성이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전체적 흐름을 보자라면 역시나 여성의 비중이 높고 여성 관련된 판매 상품, 소비 제품분들이 1인 가구 특징으로 하는 소비 상품분들이 올라갈 수 있는, 매출이 조금 향후에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을 한번 알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1인 가구는 기본적인 4인 가구 혹은 2인 가구보다는 소비 성향이 강하게 나와주는 특징을 가져갑니다. 아무래도 혼자 있다 보니까 취미 활동이라던가 혹은 예전에 둘이 살 때나 아니면 4인 가족 살 때보다는 거주 비용, 월세 비용이 조금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저축보다는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패턴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자, 이것도 차트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차트를 한번 더 보도록 하죠. 자, 1인 가구 연령대별 평균 소비 성향을 보자라면, 자, 2010년과 2014년에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자, 생각보다 조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특징이 보여주고 있는데, 자, 20, 30대 같은 경우는 사실 66%에서 73%까지 올라가는데, 그들이 소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올라가느냐? 자, 그 비중은 조금 작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비 비중은 똑같지만 상대적으로 자, 5년 전 2010년도보다는 월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월세 가격이 조금 많이 올라가면서 그쪽 관련 거주 비용이 많이 올라가면서 소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던 패턴을 가져갔고요. 자, 40, 50대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증가하는 패턴 가져갔고요. 60대 이상은 오히려 감소하는 폭을 가져가죠. 자, 이 감소폭은 왜 나왔느냐? 역시나 거주 비용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가구를 조금 보유한, 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60대부터는 조금 많기 때문에 거주 비용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차트를 살펴보자라면 1인 가구가 매출이 소비가 막 그렇게 증가했다라기보다는 월세 비중이 높아져서 이런 소비 패턴 조금 나와준다. 자,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직업군에 들어가냐도 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농립이라든가 업, 종사자보다라는 사무직 종사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 같은 경우도 차트를 보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다음 차트 보도록 하죠. 자, 가구 유형별, 연령대별 직업 분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시는 분들은 농사를 짓거나 그리고 어업에 종사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모습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데, 비중 보자라면 확연하게 드러나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어떻죠? 사무 종사자 비중이 32% 정도의 비중 차지하고 있는데 2인 가구 이상은 비중이 25%로 확 줄어들게 됩니다. 자, 1인 가구 사무 비중이 가장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농립업, 숙련 종사자 같은 비율은 0.1%, 굉장히 미비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모습 보자라면 사무 종사자 쪽에 있는 소비 패턴 역시나 좀 볼 수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1인 가구 월세도 다른 가구에 대비해서는 조금 큰 편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월세가 87% 정도가 전세와 월세에 거주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건 사실 긴 통계 자체로 보자라면 비슷한 비중이다라고 봐요. 굉장히 많은 비중이 지금 월세 쪽에 전월세에 거주하고 있고, 주거 비중이 27%로 3, 4인 가구보다는 조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 또한 나타내지고 있습니다. 자, 그들의 1인 가구의 특징을 살펴보자라면 주로 월세가 만기가 얼마나 되죠? 2년 만기를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서 2년을 주기로 해서 많이 이사를 다니게 되고, 가구 같은 경우도 사실 고가의 가구를 사기보다는 어떻죠? 요새 나와주고 있는 좀 저렴한 조립식 가구를 사용을 하면서 이사할 때마다 새롭게 바꿔주는
인테리어에 굉장히 민감한 특징을 보여주는데 1인 가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인테리어에 민감한 특징이 또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고가 가구 시장보다는 저가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에 벽지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죠? 친환경 페인트를 사용을 해서 인테리어를 스스로 꾸미는 트렌드가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친환경을 만들어주는 페인트 업종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많이 지지부진했지만 이런 모멘텀을 타고 나서 추후에는 조금 수입이라던가 주가가 올라가는 포인트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서 어떤 조금 제가 차트를 또 준비했습니다.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전월세 1인 가구의 보증금 추이를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보증금 추이 같은 경우도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 자 보여주고 있는 자세고요. 자, 1인 가구, 월세 1인 가구의 임차료 추이 보자라면 역시나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전부 다 증가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월세 가격이 워낙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런 추이가 좀 나온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다음 차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1인 가구로 살면서 불편한 점, 어떤 점이 가장 불편한가 한번 설문을 통해 조사를 해보자라면 첫 번째 역시나 집안일이 가장 많은 포인트에 들어가요. 자, 혼자 살면서 일을 하고 나서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설거지는 쌓여 있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겠죠? 설거지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는데 역시나 56%의 압도적인 비율로 집안일 비중이 들어가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건 청소 대행업이라던가 최근에 청소 대행업의 트렌드가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와서 조금 저렴한 비용, 깔끔하게 청소해주고 있는 청소 대행업 같은 경우도 하나의 트렌드로 점점 각광을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최근에는 조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가격대가 내려가면서 그쪽 매출군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런 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집안일 섹션군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투자 포인트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두 번째 어떤 거죠? 식재료 구입입니다. 사실 식재료 구입이 왜 불편하냐면 혼자 살면서 밥을 해 먹는데 너무나 많은 예를 들어 계란 같은 경우도 어떻죠? 12개 이상 그렇게 많이 먹지 집에서 많이 먹지 않는데 재료들이 많이 남아돌게 되는 거죠. 식재료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에 마트 가보자면 어떤 트렌드로 변화가 되어 있냐면 1인분만 이렇게 포장해서 팔거나 혹은 전부 다 조리가 준비가 돼서 물만 넣고 끓이면 되는 식으로 간편식으로 많이 준비가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간편식 같은 경우도 향후에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포인트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편의점이라든가 혹은 이마트 등 대형마트 가보자라면 이런 간편식의 매출 추이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 점도 역시 새로운 식품산업군의 매출 증가 포인트로도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역시나 배달 음식입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소비 패턴 살펴보자라면 음식, 특히 배달업종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지출하고 있는데 최근 같은 경우도 모바일 어플을 통해서 배달을 조금 손쉽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동네 예전에는 중국집 정도만 배달해줬다라면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배달해주는 어플들이 만들어지면서 집에서도 손쉽게 배달 파스타를 시켜 먹는다거나 혹은 배달로 스테이크를 시켜 먹는다거나 아니면 햄버거를 시켜 먹는 전부 다 배달 음식종이 발달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어플을 만드는 회사들 혹은 그쪽에서 배달 관련해가지고 수익이 나와주는 사업 모델 같은 경우도 1인 가구를 타겟으로 올라갈 수 있는 분명히 매출 포인트가 증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택배 수령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어떻죠? 혼자 사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택배 수령하기가 조금 겁이 난다라고 해요. 택배기사들이 항상 눈을 두들겨서 열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사건,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무인 수납기식으로 많이 발전이 되고 있죠. 그런 무인 수납을 만들어주는 회사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매출이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된 제조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새롭게 1인 가구층을 돌파할 수 있는 매출이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자, 무인 택배 수령기 같은 만드는 회사, 제조업체들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택배 수령도 있겠고요. 자택 보안이라던가 그 1+1 티켓 이런 같은 경우도 역시나 투자 포인트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소득이 월세 비중이 많이 높다 보니까 가능하면 조금 저렴하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많은 퀄리티는 높고 그리고 상대적으로 가성비를 많이 따지게 되는 거죠.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제품군들을. 자, 그리고 공공설비 서비스 비용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2, 3년 혹은 5년 전만 하더라도 셀프 빨래방이라고 해요. 셀프 세탁시설 판매하는 곳이 많이 없었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거의 동네마다 하나씩 굉장히 저렴하게 크리네이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저렴하게 셔츠를 세탁을 한다거나 맡길 수가 있는 게 만들어지고요. 혹은 셀프 빨래방처럼 내가 조금 집에 세탁기를 사기 좀 부담이 되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라면 이런 식의
시설들이 많이 좀 생겨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매출이 이런 시설을 통해서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겠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카쉐어링이라던가 무인 택배함, 그리고 공용 주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최근 같은 경우도 아파트를 쉐어해서 살게 되는 그런 1인 가구들이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쉐어용품들 같은 경우도 매출이 좀 증가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비중 보자라면 공공시설 설비 이용량이 다들 있다라고 해요. 점점 더 공공설비, 특히 저는 카쉐어링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가 차가 필요하면 굳이 일주일에 한두 번 혹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필요하다라면 차를 구입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뭐 유류비라든가 혹은 보험료 부담되기 때문에 차라리 자동차를 쉐어해서 사용하자라는 소비층도 늘고 있습니다. 자, 이쪽 관련돼서도 모바일 어플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역시나 이쪽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모바일 어플을 개발하는 회사들 혹은 어떤 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 쪽에서는 매출이 나와줄 수 있는 포인트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봐요. 자, 다음 화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조금 눈여겨보고 있는 건 바로 간편 결제 추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최근에 쇼핑이라던가 어떤가요? 거의 다 젊은 층들이, 특히 1인 가구 소비층들이 직접 쇼핑을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요.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온라인 쇼핑을 진행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간편 결제 추이는 1인 가구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트렌드로 발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빨간색 표시되고 있는 게 바로 핸드폰 어플을 통해서 간편 결제가 일어나고 있는 포인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비중이 어떻죠? 05년부터 지금 이 비중이 2005년이 아닙니다. 2015년부터의 비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 1년 만에도 거의 10% 이상의 증가 포인트가 나와주기 때문에 특히 모바일 관련 어플리케이션, 모바일 관련 핸드폰 소액 결제 종목군들은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제가 왜 이야기 드리냐면 주가가 상대적으로 지금 저평가 영역군에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떻죠? 주가 큰 폭으로 2015년, 14년에 올라왔지만 2016년에는 철저하게 소외받는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점 또한 지금 최대한 눌림목이고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 그렇게 본다라면 중장기로 보시고 투자의 포인트로 가져가는 것도 마켓 서치를 통해 한번 누려볼 수 있는 혜택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자, IPS라고 볼 수 있는 일반 컴퓨터를 통한 결제 어떻죠? 멈춰있는 모습이죠. 핸드폰 같은 경우는 증가하지만 PC를 통한 결제 같은 경우는 지금은 정체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격차는 향후에 점점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PC로 결제하기보다는 핸드폰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편이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결제폭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이 격차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요. 자, 그렇다면 이 핸드폰 소액 결제 중에 세 가지 메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포인트인데 네이버 결제,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세 가지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최근에 누가 승자가 됐을까요? 자, 지금 승자 포인트 살펴보자라면 2015년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어요. 사실 저는 시장을 미리 선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런 포인트가 어떻게 역전됐냐면 삼성페이가 이 모습을 역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통한 소액 결제가 만들어지는 거죠. 굳이 내가 카드를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어떻죠? 핸드폰으로 마트라던가 편의점에서 삼성페이를 통해서 결제 포인트가 증가하게 되면서 저는 이 기능이 굉장히 혁신적이다라고 보는데, 그러면서 점유율 포인트를 압도적으로 늘리게 됐습니다. 바로 2006년 1월 달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삼성 휴대폰, 삼성 S7이 판매되기 시작한 시점부터 치고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오프라인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삼성페이가 사용 빈도가 늘어나게 되니까 이게 역시나 모바일로도 결제가 연동이 되면서 지금 점유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에 반해서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도 역시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워낙에 큰 포털이다 보니까 네이버를 사용을 하면서 네이버페이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문제는 카카오페이가 될 수가 있는데 시장 점유율이 그전까지만 조금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정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카카오페이 점유율 하락이 카카오 주가와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주가 어떻죠? 굉장히 내려와서 지금 지속적인 하락이 나와주고 있는데, 반등 포인트는 역시나 카카오페이라던가 역시나 그 온라인을 통한 매출이 얼마나 나올지 카카오 주가 흐름이 좀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1인 가구의 평균 성장률을 볼 수가 있겠고요. 금액 같은 경우는 27%가량 증가해주는 모습. 자, 건당 횟수 같은 경우도 32%가량 증가해주고 있는데, 자, 금액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1인 가구 같은 경우 평균 얼마를 사용을 하냐면 16,000원 정도가 됩니다. 큰 비중이 아니에요. 자, 16,000원 생각해 보자라면 간단하게
배달 음식 정도가 될 수가 있겠죠. 뭐 치킨이라던가 혹은 뭐 짜장면 탕수육 정도가 배달하는 건당 비용액이 16,000원 정도고요. 평균적으로 굉장히 35,000원 4인 가족 이상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고요. 역시나 지금 이렇게 성장률이 나와주고 있는 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런 흐름 보자라면 결과적으로는 1인 가구 모바일 증가가 눈에 띈다로가 볼 수가 있는 거고, 특히 요식업에 좀 지출하는 포인트가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전체적 흐름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다시 한번 집계를 해서 말을 해보자라면 온라인 간편 결제가 선호폭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고, 자, 가성비가 굉장히 합리적인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신의 여력 안에서 최대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검색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러면서 온라인 통해서 카페라든가 블로그의 영향력도 같이 한번 성장이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편의점 PB 상품이라고 합니다. 가격은 내리고 좀 퀄리티를 올린 도시락군이라든가 혹은 뭐 라면이라든가 이런 제품군들의 매출 추이 증가해주고 있고, 이마트 같은 경우는 노브랜드라는 상품을 만들어주면서 역시나 PB 상품이죠. 자체 상품 만들어주면서 여기에서도 매출이 증가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생수라던가 혹은 뭐 1인 가구가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식재료 같은 경우를 조금 싸게 판매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모습. 자, 우리가 뭐 커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랜차이즈 조금 비싼 가격의 커피보다는 최근에 뭐 백다방이라던가 1,500원, 2,000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에 있는 커피 상품군들이 굉장히 불티나게 팔리고 있는데, 역시나 이런 정도 보자라면 어떤 거죠?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얻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지고요. 그리고 온라인 판매 같은 경우도 후기가 굉장히 민감하게 됩니다. 공유 서비스, 후기 같은 경우도 역시나 전체적인 트렌드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보는데, 자, 다음 차트 한번 보면서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죠. 자, 1인 가구의 주요 소비 분야를 볼 수가 있는데, 압도적인 분야가 어디에 나오죠? 바로 외식업종군에 들어가는 모습 보입니다. 거의 74%의 비중으로, 자, 소비 분야 쪽에서는 자, 바로 외식업종군이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는데, 생활비를, 월세를 제외한 가장 많은 부분인 식대로 들어갑니다. 역시나 편의점 같은 경우도 이러한 외식사업군을 통해서 평균 이용액이 가장 편의점 쪽에 많이 나와주고 있는 게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주점이고, 세 번째는 일반 음식점에 들어가는 모습 보여주는 거죠. 식재료 부분, 특히 외식 비용이 비중이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의류 잡화 부분, 뷰티 관련 섹션군이 들어갑니다. 역시 화장품군의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 드러나고 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도 화장품군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는 통신 서비스, 핸드폰 비용 같은 경우도 줄일 수가 없죠. 꾸준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핸드폰 비용 같은 경우도 자, 네 번째로 들어가는 모습이고, 자, 마지막으로 가구 섹션이 좀 들어갈 수가 있는데, 가구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싼 제품군이 아니라 가능하면 중고 제품도 많이 사용을 하고요. 혹은 뭐 내가 스스로 조립해서 만들 수 있는 조금 저렴한 제품군을 2년에 월세가 만기될 때마다, 이사 갈 때마다 새롭게 사서 인테리어까지 하면서 기분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가구들이 각광을 받고 있다라는 전체적인 트렌드를 마켓서치를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수요 업종군들, 뭐 편의점도 이야기 좀 나와줬고요. 그다음 소액 결제, 뭐 가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마트 같은 경우도 PB 상품을 통해서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런 업종군들, 수요 업종군 중에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어떤 업종이 선택이 됐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관련돼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렇다면 이 많은 업종군 중에 어떤 종목군이 선택이 됐는지, 자, 김경남의 선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남의 선택은 자, 바로 NHN 한국사이버결제입니다. 자,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분들이 한번 들어보셨던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종목이 어떤 건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보면, 온라인 전자결제 대행을 진행을 합니다. 소액결제라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결제를 할 때
그 중에서도 부가세를 좀 받게 되는데 서비스 비용을 받게 되는데 그런 수익 포인트가 바로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져가게 되는 매출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프라인 같은 경우도 자 부각통신만 벤 사업이라고 합니다. 카드 단말기 사용을 하면 거기서 나와주는 매출 포인트도 한국사이버결제가 가져가는 매출이 들어가지고 있는데 우선 전자결제 대행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한국사이버결제 그리고 LG U+, 이니시스 같은 이 3사가 80% 이상의 독점을 차지하고 있어요. 독점 사업군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휴대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독점 사업군이 들어가기 때문에 매출이 항상 많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전자결제 같은 경우도 이미 시장이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독점 사업군을 통해서 상당 부분의 영업이익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는 소셜커머스 시장 같은 경우도 어떻죠? 점점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같은 수혜 업종군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전체적 트렌드 자체가 이제는 모바일 결제, 소액 결제가 증가하는 모습 계속 보이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으로 2007년, 그리고 2017년, 18년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선 이런 소액 결제 부분, 온라인 모바일 결제 부분의 양호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페이코나든가 이런 오프라인 결제 사업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세가 한번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차트 모습 보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차트가 좀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한번 길게 한번 열어봤는데요. 어떻죠? 2014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목군이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왔죠? 저점 부근이 10,000원에서 고점 부근이 40,000원까지 올라왔는데 사실 이때 거의 한 400%가 올라왔던 종목군입니다. 성장률이 굉장히 좋고 추후에 향후에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라온 모습이었는데 자, 고점이 바로 작년 7, 8월 정도였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죠? 주가가 거의 1년 이상을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자, 이 종목 같은 경우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에 기대감 올라왔지만 지금 자리는 충분히 시간 조정은 거쳤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최근의 움직임 보자라면 저점을 정확하게 지지해주면서 받쳐주는 모습 보입니다. 저점을 계속 돌파해서 내려가는 패턴,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아니라 지금은 저점 지지받아주면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이고 현재는 2016년 4월달에 이렇게 고점 돌파가 한번 나와준 이후에는 박스권 패턴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매집형 패턴으로 횡보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역시나 전체적으로 보자라면 추후에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라면 역시나 모바일 결제, 소액 결제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매출을 통한 주가 흐름은 저는 35,0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자리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손절 대비 수익은 굉장히 많이 열려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직장인 분들이라던가 혹은 중장기로 투자하실 분들도 마음 편하게 안전하게 진입할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매수가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재가가 19,750원인데 자, 시장가 잡도록 하겠습니다. 19,750원 시장가 매수가로 잡아보고요. 자, 목표가는 바로 고점 부근인 23,000원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고점인 24,000원 잡도록 하고요. 손절은 저점 짧게 잡겠습니다. 16,000원 붕괴되면 나오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점 부근이 지금 17,000원 정도에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17,000 저점 돌파돼서 16,000원까지 나오면 손절 전략 사용을 하고요. 저는 상단 부근으로는 1차적 24,000원까지 보는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추후에 지금 박스권 패턴이기 때문에 역시나 이 종목 박스권 하단 터치하지 않고 올라간다라면 14,000원까지는 금방 갈 수 있다라고 생각 들고 다시 한번 상승 나와준다라면 32,000원까지는 열려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로 보시는 전략을 추천드려 볼게요. 단기 급등주는 아니지만 전체적인 오늘 저희가 알아봤던 1인 가구의 증가라던가 추후에 모바일 서비스 같은 경우 온라인 소액 결제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라면 이 종목 역시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이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한국 사이버 결제까지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김경남의 선택을 통해 추천주로 드려봤는데요. 어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증시들이 전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재가 많이 소멸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종목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충분히 올라갈 만한 종목, 특히 이런 한국 사이버 결제라든가 마켓서치 추천주 같은 경우는 중장기로 조금 들고 가는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내일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곡물 가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좀 변화가 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자, 지금 최근에 배추값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면서 또 이슈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하는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자, 내일 더 좋은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